요즘 전세 반환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죠. 전세 반환 대출 또 돈을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세 반환 대출이 만약에 진행될 경우 여파가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반기에 전세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하죠. 일단은 전세가가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 난 단지도 있고 안 난 단지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1년 최고가에 계약한 전세계약 만기, 21년 10월이 고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만기들이 지금 하반기에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 추가로 전세가를 더 하락시킬 요인이 공급이 많이 쏟아지죠. 하반기에만 16만 6천 가구에 공급이 쏟아진다. 저게 문재인 정부 때는 16만 6천 가구 가지고 뭔 난리냐,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전세 대란난다, 공급 장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역전세가 더욱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전세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면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죠. 뭐 일부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역전세가 심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 하면은 그분이 나간다고 하겠죠, 세입자가. 그러면은 새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새 세입자를 싸게 구할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다?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을 풀어달라. 그래서 역전세에 대한 대책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전문가들이 또 꼽는다. 이 전문가들은 집값 떨어지는 정책들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전셋집이 있어요. 집값은 10억인데 얘가 6억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집주인은 원래 3억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요 차액인 1억에 대해서 돌려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풀어달라. 근데 문제는 DSR에 걸려가지고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누가? 한 채면은 잘 안 걸려요. 한 두서너 대여섯 7채쯤 있는 사람들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역전세 대책으로, 다주택자들 역전세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한두 채가 아니라 여러 채가 집값이 떨어지겠죠. 이걸 방어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집값을 올리는 정부예요,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부예요? 올리려고 하는 정부죠. 이거는 이번에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서 나왔죠. 연착륙 시킨다더니 벌써 바닥이다, 이 소리 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50% 올랐는데 6%밖에 안 떨어졌어, 이 얘기하더니 그 50% 다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바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잘 수용을 하겠죠. 근데 이런 정책들이 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DSR을 풀어요. DSR을 우회를 해준다는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우회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DSR을 피해간다, 즉 DSR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게 만들겠다. 이게 뭐예요? 위험차주죠. 위험한 차주인데, 위험한 차주에게 돈을 함부로 빌려주느냐, 은행에서? 원래 안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신용등급이다. 그래서 우리 신용등급이라는 거 있죠. 정부가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DSR을 풀어라, 자꾸 우회해라 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정부에서 풀어준 것,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또 신용등급 9등급 10등급이라서 은행에서 대출 안 내준다는데 저 사람들 대출 받게 해줘라 라고 외압을 넣는 거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럴 거면 신용등급 왜 해요? 그냥 도구나 카우나 다 똑같이 돈 빌리고 다 똑같이 돈 갚고 하지. 왜 진짜 힘든 사람들 1금융에서 못 받고 2금융 가느냐?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죠. 은행도 이익을 남겨야 되는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인데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자꾸 풀어주라고. 이런 상황인 거다. 그러니까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라. 우리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잘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제일 크게 터진 게 뭐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 때 신용등급도 안 되는 서브프라임들에게 돈을 쉽게 빌려줬더니 이게 가격이 올라갈 땐 괜찮은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터져버리더라. 그런데도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선 또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다른 점이 뭐예요? 저런
예외적인 것들을 계속 낸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자영업자 상한주의에 나왔죠? 전세 사기 대책으로 또 대출 나왔죠? 또 그런 것들 다 연체율에 안 넣겠죠. 그런 거예요. 보면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요 안쪽 속이 다 썩어 들어갔는데 외관만 멀쩡해. 그러다가 결국에는 작은 충격에도 우르르 무너지겠죠. 그런데 외관만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안 위험하다, 연체율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안전하다. 왜? 이런 것들 다 빼주니까. 그러면서 안전하다, 안 위험하다 해봤자 안 위험한 게 아니죠. 자꾸 대출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뭐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죠. 그 다음에 최근에 IMF에서 기업부채 경고했죠. 정부 부채 올라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죠. 문재인 정부 말기 때부터. 물론 뭐 그 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부터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그 부분을 유동성을 축소해서 정부 부채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을 계속 푸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계속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부동산이 안 잡히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떨어진다 하면서 물가 되게 낮게 나왔고 3%대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체감을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까 자영업자들 또 안 되고, 내수경기 침체되고, 내수경기 침체되니까 기업경기 침체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돌고 있는데 결국에는 핵심적으로는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을 다시 축소해야지 부동산 가격도 잡히고 그 다음에 물가도 잡히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게 지금 억제가 되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위험 차주를 더 늘리겠다는 거죠. 자, 1주택 혹은 뭐 2주택자 정도까지는 내가 한 채 살고 한 채 전세 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는 DSR 40% 내에 안착이 되겠지만, 저런 거를 풀더라도 많이 받아야지 DSR 한 5, 60% 정도 되겠지만, 다주택자는요? 예를 들어서 30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5천만 원씩만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15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연 15억 버는 사람 없죠. 그런 거 다 대출해주게 되면 DSR을 초과하게 되죠. 고위험 차주가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고위험 차주는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DSR을 70%를 초과하는 고 DSR 차주가 7명 중 1명, 꼴인 15.3%고 100%를 초과하는 차주도 11명 중 1명인 8.9%나 된다. 빚 낸 사람들 11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1명은 빚도 못 갚고 있고, 정확히 77명 있으면은 그 중에 7명은 100% 이상이고, 그 다음에 70% 넘는 사람들이 여기서 11명이니까 4명 정도 더 있다. 이 소리잖아요. 가뜩이나 고위험 차주가 굉장히 많죠. 어제 이야기했는데 한 개 가구가 지금 4가구 중에 한 가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DSR 뿐만이 아니라 DSR 100%는 둘째치고 DSR 70%는 나머지 30%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이 적자가 누적이 되는 가구들을 한 개 가구라고 하죠.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적자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빚을 때려 늘리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은행권은 힘들죠. 부실채권 늘어나고 연체율 늘어나고 가뜩이나 힘든데 여기에 부실채권을 제가 추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1+1을 많이 사죠. 그러니까 저기 부실채권이랑 저기 연체율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1+1으로 하나 더 추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은행권은 지금 막 성과급 잔치 막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이 안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지금 위기가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잡히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금리를 억지로 눌러놔서 심지어 작년에는 뭐까지 못하겠어요? 채권 발행까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채권이 올해 발행되면서 다시 시중금리를 슬금슬금 올리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어떻게든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DSR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역전세난이 끝나고 전세가가 오를까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다만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첫 번째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조금 더 안전해질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인 같은 경우는 빚더미에 눌릴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행권 부실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시행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지금 임대인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까, 또는 전세금을 못 돌려주거나 혹은 역전세가 났어요. 한 7억 살던 사람한테 6억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차익을 돌려줘야 돼요. 그 차익분에 대해서 안 돌려주고 강제로 연장하는 경우가 생기죠. 나 못 돌려줍니다. 아니면 여골세 정도로 가든가. 그러니까 전세 지표가 하락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단지가 지금 뭐 전세가가 원래 10억이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한 7억이다 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 7억 하면은 3억을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3억을 돌려달라 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돈이 없다. 강제로 연장하든가 아니면 여걸세로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10억으로 체결이 되죠. 그 다음에 나간다고 해서 새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데 7억에 받아야 돼요. 7억에 못 받으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10억에 내놔요. 그러면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집주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거기는 7억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그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하락 지표가 미비하게 나오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면 어떻게 되죠? 하락 가속이 되겠죠. 보이겠죠. 이제 보이게 되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된다? 아, 전세가 더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저게 무슨 전세가 역전세 잡는 정책이에요. 역전세 잡는 정책이 아니라 빚을 늘리는 정책이다. 다만 저 정책의 장점은 빚을 낼 수 있는 임대인에게 빠르게 받고 빠져나오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조금 더 보전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임대인에서 임차인들은 다 대출이다. 자, 전세 사기 피해자 10년에서 이제 20년 무이자로 바꿔줬습니다.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번에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그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빚을 더 내주겠다. 이거는 무슨 뜻이다? 보통 죄수들은 한쪽 발에 족쇄를 채우죠. 족쇄를 채우고 철구 같은 거 매달아 놓잖아요. 아, 근데 너는 오른쪽 발에만 그게 달려있으니까 걷기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균형 맞춰서 왼쪽 발에도 하나 더 달아줄게. 이런 느낌이라고. 빚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도 빚이 2배인데 임대인도 빚이 2배가 되도록 지금 총리나 금감원장이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빚더미 왕국이 되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다. 80%까지 낮춰야 한다. 그렇죠. 보통 거기서 디레버리징을 그렇게 하지 못한 나라들은 장기 침체가 왔고 어쨌든 간에 디레버리징을 해서 한 80%, 70-80%대까지는 떨어뜨려야지 경제가 다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 우리나라 출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기치고 힘들면은 빚내게 만들고 무리하게 투기해서 하면은 빚내게 만들고 빚천국이에요. 레버리지 나라. 그러니까 그거 전세금 반환 대출 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할 건 없어요. 상황이 변할 건 없고 오히려 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더 크게 위험을 늘리고 있는 거고 은행권에서는 만약에 그런 자금들을 더 빌려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뭐 신용등급 나왔는데 한 7등급까지는 빌려줬는데 7등급도 안 빌려주고 6등급, 5등급으로 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은행채 발행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그리고 풀어주더라도 그냥 저거를 DSR을 딱 하고서 풀어주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더 많이 해야 되죠. 예를 들어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임대인들이 힘드니까 돌려줄 사람들은 대출 받을 사람들은 대출의 선택지를 주는데 그 선택지 선택 안 하고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이 나와야 된다. 대표적으로 대출 가능한데 전세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 이 임대인에 대한 처벌이나 혹은 강제적으로 돌려줄 수 있게 만드는 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해야 되겠죠. 만약 하려면. 그 다음에 역전세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돌려줄 수 있어야 되죠. 집주인이. 역전세로 조금 까이는 부분. 그러니까 아예 나가는 사람 혹은 전세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면 돌려줄 수 있는데 안 돌려주는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법이 더 되어 있느냐. DSR을 풀어줄 거면은 확실히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가든가. 그 다음에 무자본, 소자본으로 갭투기하는. 예를 들어 전세 사기는 무자본 갭투기가 태반이었죠. 그 다음에 저기 여순강 같은데 예전에 그 소자본 갭투기 많이 들어갔었죠. 미추홀구 이런 데서도 막 소자본, 무자본 갭투기가 판을 쳐서 여기가 조금만 떨어지면 경매 넘겨버리고 세입자한테 피해를 떠넘겨버리는 그런 갭투기에 대한 방지법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을 또 강화하는 거. 가해자 처벌 강화하는 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약해요. 왜? 가해자 처벌해가지고 결국에는 가해자한테 쪽쪽 빨대 빨아서 다시 피해자한테 돌려주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너 감옥에서 오래 살아. 그러면은 앞에 얼굴마담 따로 내놓고 진짜들은 다 뒤로 빠져가지고 돈 갖고 나르나.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차인 보호법 강화해야 되죠. 임차인 보호법 아까 뭐 보증금 예치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보증금 예치하게 되면요 집값 개박살 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보증금 예치 왜 못하는지 알아요? 보증금 예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돈을 예금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갭투기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 있는데 갭투기를 하겠어요? 아니죠. 돈이 없으니까 적은 돈으로 사기 위해서 갭투기를 하는 건데 누가 사요 그럼? 그럼 갭투기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수요가 빠지죠. 그러니까 그런 법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안 나올 거라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무리 가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DSR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적어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얼마 정도까지는 가능하도록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보호법도 더 강화해야 되죠. 임대차 3법으로는 부족해요. 근데 오히려 임대차 3법을 없애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첫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완화해주는 정책은 확실하게 시행이 되면은 임차인에게는 조금 더 좋지만 은행 리스크를 많이 늘릴 수 있다. 두 번째, 그거 DSR만 완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과되는 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왔자 역전세는 못 막는다. 요 세 가지를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